제가 이제 2교시 때 하다가 중단했던 그 집단 상담자가 이제 어머니라고 했을 때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은 출산이라는 수단, 그 다음에 그 부모라는 그 수단으로 그들 출산과 양육을 맡긴 것이지 소유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인 그 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청지기직 그걸 이제 수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죠. 그러면 그들이 한 생명체로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그 어머니 역할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뭐 실제 대체적으로 여러분은 모성애라는 것은 자녀를 위하여 뭐 거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희생하는 그런 모성애를 저는 존경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볍게 일상생활에서 그 본질적인 것보다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격에 의해서 그 분노의 감정 이것은 이제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될 때 그 아이들에게는 순간순간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죠. 때문에 그런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그 정서 문제, 감정을 잘 억제하고 조절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집단 상담이랑 같은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양육을 통해서 또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게 도와줘야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자아 실현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도 있겠죠. 또 감정 처리 문제도 있겠죠. 뭐 화가 안 날 수 없죠. 그러나 서로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충돌이나 갈등을 잘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 대화와 타협과 수용과 이해와 절충과 양보를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나가고, 그다음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 처리도 잘 극복해 나가고 조절해 나가는 그 훈련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해야 되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나가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잘 선생님과 또래들과의 그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를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 갔다 와서 가정에서 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집단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죠.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이런 반응이 왔고 어머니한테 얘기해 어머니 다 들어줘야죠. 귀찮아도 시간이 없어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성과 정서 문제를 집에 와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답을 가지고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숙제는 이런 그 교과서적인 것만이 숙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교육 과정이 중요해요. 학교 생활에서 겪었던 하루의 그 경험들이 이제 충격이 된 거예요. 처음 겪은 게 있어요. 그럼 집에 와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 토양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면 엄마 따로, 애들 따로. 그럼 집에는 뭐예요? 그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론을 쭉 설명을 어느 정도 해놓고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도 꾹 참았어요. 꾹 참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왜 중요한지는 이미 이론을 훑어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거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집단 상담의 필드예요, 필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실은. 이게 습관화되면. 그래서 사회성과 정서성, 그리고 신앙과 또는 어떤 인성, 이런 것을 잘 개발하고 조절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 바로 양육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직장은 또 집단 상담 아닙니까? 자, 원장님이 또 집단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교사의 관계, 사회성이죠.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 문제도 뭐예요? 상담 집단이에요. 그 처리해 줘야 돼요. 감정 처리, 조절하고 표현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그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배양되는 직장이 돼야 돼요. 그 직장 자체가 이제 집단 상담이죠. 지난 학기에는 조직 문화 심리였어요. 자, 그 조직 문화 심리에 그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고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집단 구성원이 같은 생각, 같은 정서를 가지고 하나가 돼 협동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상담 집단으로서 원장님이 집단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이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고 이번에 딱 들었으니까 조직 문화 형성은 어떻게 하느냐, 수단이 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가정 문화가 있어요. 직장도 직장 문화가 있어요. 가정도 눈만 보도 알고 같은 느낌, 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정도 적용하시길 바래요. 조직 문화를 가정도 적용하고 이제 상담 집단으로서의 가정, 상담 집단으로서의 어린이집, 이걸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들은 서두했던 거하고 뒤했던 거를 이제 추가해서 포함시킨다면 집단 상담자로서, 이제 바꿔 얘기하면 집단의 리더로서, 조직의 리더로서.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담 집단은 치료 집단이 있고 10명 미만의 2강 때,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뭐가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집단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기관이나 이제 교회나 이런 수련회 같은 이런 집단도 있어요. 이 세 가지 크게 유형이 있는데 치료 집단은 일단 아니잖아요. 직장이니까. 가정은 또 치료 집단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구체화되고.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집과 이제 가정은 좀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관이나 뭐 수련회 같은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형성해 하려면 상담 집단으로서의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뭐 코칭도 여러분 배우셨죠. 코칭도 뭐예요? 결국은 리더십과 코칭은 유사한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상담 집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들을 다 배우시면 코칭도 할 수 있고 리더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집단 구성원을 어떻게 대할 거냐, 사회성 관계에서 그게 리더십인데 그게 카리스마로 할 거냐, 섬김에 할 거냐, 서번트 리더십을 할 거냐. 그 이제 유형을 결정할 때 집단 상담자가 그 결정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로 할 수도 있죠. 집단 구성에 따라서.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은 집단 상담자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관계도 개선이 되고 치유도 되고 정서 문제도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건강한 건전한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의 그 집단은 또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담 심리학과 학과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 전체가 어떻게 졸업할 때까지 그 학우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느냐, 그 다음에 정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학우 중에 이런 학우도 있죠. 그 학급비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과비를. 그런 경우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해요. 근데 그건 나 보고는 받아요. 근데 참 그렇죠. 그거는 좀 약은 거죠. 그래서 그 집단 구성원 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할 것인지, 그건 매우 중요하죠. 그걸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잘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런 개인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개별적인 약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지적해 주고 싶은데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그 이제 순서가 나올 거예요. 설명이 나오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나 원장 장학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주제를 주는 거예요. 원에 있는 교사로서 보육이나 돌봄 과정에서, 또 교사 관계나 또 원장과의 관계에서 조금 섭섭한 일이 있었던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시간에는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게 내게 해당되는 거면 고쳐야 될 점은 서로 고치도록 노력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수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서 터뜨리는 거예요. 물론 그걸 터뜨려서 해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지적질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지적하면은 고맙다, 개선하려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한테 지적질을 당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막 혈압이 올라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그건 뭐예요? 그건 치유 집단에 가야 될 뿐이죠. 그래서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이제 그런 것은 미리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집단 상담자가 미리 염두에 두고 그걸 시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시간은 지적질하는 시간이에요. 실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때 기분이, 감정이 별로 안 좋았다. 근데 또 있어요. 지적질을 했는데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피드백이 되는 사람인데, 이제 그걸 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좀 고려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안 되죠. 점차적으로. 그게 뭐 1년, 2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장 장학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이론도 공부하지만, 이론도 또 가지고 하지만,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토론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유도하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론들은 책에 있어요. 책에도 있고 강의 안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잘 적응하셔서 건강한 집단 상담자가 소속된 가정,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어린이집, 또 바람직한 조직 문화가 형성된 그런 어린이집, 이것을 이제 일구어 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재 밖의 이야기는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강에는 이제 어린이집도 상담 집단이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이제 어떤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도록 제가 제안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목표 설정. 이제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상담 기술을 적절해야 되겠죠. 사용해서 집단 구성원이 집단 경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어린이집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응용해서. 교사들이 보육 경험을 통해서, 보육은 왜예요? 자,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이유를 뭐예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면 모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오지, 엄마가 야 어린이집 우리 바꾸자 가지 말자 그래도 못 바꿔요. 왜냐? 그 어린이들이 자기의 자아가 실현되는 어린이집의 그 문화가 딱 조성되면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 보육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 위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것은 보육교사를 위해서 원장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존중받고 자신들이 사회성과 정서성을 길러서 또 인성도 형성돼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본인들이 즐거워하면 이제 좋은 어린이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육은 다른 거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 문제들을 잘 어떻게 처리하고 조절하고 극복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곳이죠. 이런 구체적인 목적이 원장님, 선생님, 유아, 영유아까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어린이들이 영유아가 모를 것 같다고요? 아니요. 다 알아요. 표현만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고. 근데 어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진지하고 영유아에게 집중돼 있다면 영유아는 영악합니다. 눈치채고 따라요.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현하는 어린이집의 그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린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그 구심점을 그렇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와 수정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정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죠. 선생님도 적용하고 원장님도 적용하고 영유아들도 적용하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표나 주간, 월, 연간 이런 평가나 또 목표 수정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상담 집단을 고려한 그런 보육 일과 평가 또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문. 자문은 이제 회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집단 구성원들을 위한 자문인데 이 자문에 대한 규정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문에 관한 윤리적 쟁점이 있는데 자문 기회를 오용하고 오용을 방지해야 되죠. 그 집단 상담자를 위한 자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이 자문위원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기 때 적절한 시기에 자문을 초청해서 집단원 또 집단 상담자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죠. 이제 그 자문은 여러분 갑자기 누군지 소개도 안 해요.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이렇게 자문위원회예요. 와서 그냥 있던지 없던지 저분은 그냥 그림자예요. 있으나 마나요. 그 인사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도 걸지 마세요. 그냥 본청반청하고 활동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하면 자문위원회예요. 그분은 그림자예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제 집단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관찰해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자문으로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단에 대한 어떤 그 이러이러한 그 목적으로 모인 집단인데 이런 부분은 내가 참 감명을 받았고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의아하다.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자문을 해주는 분이에요. 이런 자문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결과 사후관리.
이거 중요하죠. 효과적인 종교를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집단을 종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도 제가 반복할 건데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그냥 쉽게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경험 재탐색과 재평가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개개인의 진척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집단 경험을 탐색하고 재평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문위원이 하면 참 좋죠. 그런 것들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종결 이후에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대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이건 이제 사례 관리에서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및 후속 조치죠. 후속 조치인데 이게 이제 평가 이후의 후속 조치인데 집단에 이제 지속적인 평가를 하지만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집단 회계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후속 집단 회기도 결정해야 돼요. 앞으로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또 체크할 필요가 있죠. 거기까지도 이제 절차를 미리 계획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뢰 문제, 전문적 능력과 경험의 한계가 있다면 자신의 전문적 능력과 경험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집단 구성원들과 집단 담당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때는 대체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죠. 아까 자문 있죠. 자문 같은 경우 또 의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전문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죠.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발달, 집단 상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역동적인 교류를 촉진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운영의 필수적인 훈련과 교육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법, 전략을 꾸준히 개발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 전문적 발달 필요하죠. 임무 수행에서 집단 상담 태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법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태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태만해서는 절대 안 되죠. 돌봄 기준이 있어요. 철저한 문서 기록 및 보관 필요하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해야 돼요. 아까 저는 있어도 그림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자문이에요. 자문을 꼭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문 내용을 기록하고 남겨야 돼요. 여러분 원장님 매일같이 일지 쓰시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법적 구속력 갖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그러니까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여러분이 어린이집 일지가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도 그게 그 일지의 문구 하나 한 줄이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런 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칭하시면. 그래서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한 어떤 조치사항 22가지. 이거는 교과서가 잘 돼 있어요. 142쪽에 있는 22가지 그걸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8분씩 했고 이분은 25분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24분인데 여러분 가정 어린이집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 집단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지난 학기 조직 문화와 제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상담 집단을 통해서 집단 상담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각자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프락시스적인 삶이 되신다면 아주 건강한 가정, 아주 영유아가 행복해야 하는 가정, 이거 어린이집. 그러면 여러분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금년 내년까지 시행하시면
3년 후에는 이렇게 건재한 건강한 어린이집으로 10년, 20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제 4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